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경제학 철학수고 발간 경위, 그 다음에 그 책을 둘러싸고 그 막스주의 내에서 해석이 갈라지는 지점, 그 다음에 루카치한테 그 책이 미친 영향, 뭐 그런 걸 이야기하다가 소외론 이야기하다 말았잖아요. 네. 소외론 이야기를 마저 좀 하는데, 딴 것들은 크게 뭐 보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이해하시는데, 막스가 그 부르주아적인 사유재산, 그 이제 프리바트 아이겐툼을 어떤 데서는 사적 소유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사유재산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사유재산의 비밀로서의 소외된 노동을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적 소유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적 소유를 극복하는 게 결국 모든 소외의 극복이 되고, 모든 소외의 극복을 통해서 인간적 삶을 획득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외된 노동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왜 사적 소유를 극복하는 게 소외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사적 소유의 비밀이 소외된 노동이니까, 그 사적 소유를 극복한다는 게 결국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소유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소외가 극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봤던 거겠죠. 요 텍스트에서는 부르주아적인 사적 소유의 비밀이 소외된 노동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사적 소유를 극복한다 소리는 그러니까 결국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의 비밀이 소외된 노동에 있다.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노동 가치론 뭐 이런 거하고로 쭉 이어지는 게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착취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소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비밀이란 게 그야말로 그냥 보이지 않는 감춰진 그런 비밀인 거죠. 이제 거기 보면 국민경제학을 앞에 정치경제학 경제학 철학수고에서 앞에서는 국민경제학을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경제학의 출발점이 사적 소유인데, 사적 소유를 이제 전제를 해서 이렇게 쭉 논의를 전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경제학은 그게 설명돼야 될 걸 설명을 안 하고 전제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전제를 하고 이제 그 비밀을 밝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적 소유의 비밀이 소외된 노동이라 하는 이제 밝힌다는 거고, 그 소외된 노동의 네 가지로 첫 번째가 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 그랬잖아요. 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소득. 여기 이제 실제 노동을 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을 해서 자기 노동의 산물로서 만들어진 게 상품이잖아. 상품이 자본이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상품, 그게 이제 자본 이렇게 되는데, 그 이제 실제로 노동자가 자기 생명을 투여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산물인데, 이게 자기한테 낯설게 되고 자기와 대립해 있고 자기를 지배하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노동의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노동활동, 노동 그 자체로부터의 소외라 그랬죠. 노동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하면 노동 분할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노동 행위가 자기 생명을 실현하는, 자기를 대상화하는 그런 활동인데, 이게 이제 그 활동 자체가 안 죽으려고 하는 활동이 돼버는 거잖아요. 그 인간적 삶을 실현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 자체는 인간적 삶을 살기 위한, 그 인간적 삶 하는 건 여가나 자유시간에만 있는 거고, 그걸 살기 위해서
그 수단을 모으는 그런 행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대략 설명이 되어 있고, 세 번째가 이 강의록에서는 그러니까 예, 노동이 그 사람의 삶의 실현이 돼야 되는데 예. 그냥 삶을 위한 그러니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 예. 그리고 이게 강제 노동이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피하고 싶은 노동, 고역이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 노동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것하고 네 번째가 인간으로부터의 소외,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가 소외되고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가 소외되고 뭐 이런 이야기 쭉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크게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세 번째가 이 강의록에서는 인간적 본질로부터의 소외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적 본질로부터의 소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 가퉁스베젠으로부터의 소외예요. 가퉁스베젠 이게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참 이해하기가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강의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신 것 같아요. 강의록에서. 근데 요거를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포여박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요거를 조금 이해를 하는데, 지도 이게 참 이해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식의 이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학 철학 수고의 텍스트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도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게, 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문제가 돼서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 가퉁스베젠이니 가퉁이니 뭐 이런 말 때문에 이게 이제 주로 쓰인 게 이제 포여바흐예요. 포여바흐의 이제 용어를 가지고 왔어서 이런 개념과 용어를 사용한 이제 이 경제학 철학 수고의 문제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틀이 그 뒤에 놓은 여기 44년에 쓴 거라 그랬고 45년에 놓은 포여바흐에 관한 태제라는 11개 태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하고 45년에서 46년 사이에선 독일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요거하고 이 문제 틀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달라지고 심지어 인식론적 단절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그 경제학 철학 수고까지의 막스를 초기 막스로 보고 이때부터 이제 쭉 포여바흐에 관한 태제들에서부터 쭉 자본론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후기 막스를 이래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단절이나 아니면 불연속성을 이래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루카치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 막스 내에서의 용어의 변화, 개념의 변화, 사고의 성숙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단절선을 설정할 정도의 그런 차이는 없다.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쭉 이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보길래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가퉁이라 그랬잖아요. 가퉁스베젠이라 그랬잖아요. 가퉁은 이제 원래 생물학계 용어예요. 우리 예. 유로 번역을 하죠. 생물학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이제 논리학으로 이제 넘어와서 사용되죠. 그러니까 아르트, 종의 상위 개념이에요. 그죠? 그 하나의 유는 여러 종을 포함을 해요. 그 가령 생명체, 생물 그러면 거기가 생물이라 하는 레베베전이 유 개념이라면 거기에는 이제 종으로서 인간과 동물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퉁은 유로 번역을 할게요. 유로 번역하고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이건 상위 개념이에요.
그 아르트가 하위 개념이라면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쓰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생물학적 용어를 썼다고 해서 그 가퉁이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인간의 자연적 존재로서의 측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포에바흐 자체가 인간의 본성 그러면 나투어잖아요. 그럼 자연성도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니까 이런 용어들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건 가퉁은 그 인디비두움하고 대비되는 유는 보편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이 인디비디움이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이 개념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쓰이는 게 mention 가퉁이라고요. 그 인간 유. 그 영어에서는 human species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인간 유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human species 이렇게 되고요. 메인진 가퉁을 예. 저 같으면 그냥 인간유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 가퉁스베젠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가퉁스베젠으로부터의 소액을 했잖아요. 근데 먼저 베젠이라는 말이 보통 이제 독일어로 보통 번역을 하면 본질이에요. 본질. 그 에센스. 근데 베젠에는 에센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뜻으로 영어로 만약 번역을 한다면 being의 뜻이 있어요. 존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존재의 뜻도 있고 그 다음 existent, 개별적 실존, 그 존재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개별적 실존의 뜻도 있고 essence, 본질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퉁스 베이전이 지가 그 경제학 철학수고를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라고 한 부분을 구격본을 보면 똑같은 가퉁스 베이전을 어떤 데서는 유적 본질로 번역을 해놨고 어떤 데서는 유적 존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굉장히 이제 미묘한 지점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초기 막스가 사용한 개념 중 하나인데 가퉁스 베이전은 이런 식으로 포에바흐의 용어들, 개념들, 이론 틀을 끌고 온 게 해결과 단절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제 역사로 들어갔잖아요. 역사로 들어가면서 해겔이 역사의 발전을 정신의 발전으로 거의 관념론적 역사관이잖아요. 이걸 극복을 해야 돼. 이제 그걸 유물론을 끌어넣어가 극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역사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포열바흐를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이제 포열바흐를 끌어당겨가지고 자기식으로 이제 구상을 이제 짜본 거죠. 그 포열바흐를 끌어당기면서 포열바흐가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이 가퉁스베이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막스의 텍스트 내에서도 굉장히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데서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유적 본질로 이렇게 옮겨야 들어오는 대목이 있고 어떤 데서는 유적 존재로 옮겨야 이제 들어오는 대목이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뒤에서 좀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퉁스베이전이라는 말은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응용돼서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어요. 경제학 철학수고를 보면 가퉁스 레벤, 유적 생활, 가퉁스 카락터, 유적 성격, 가퉁스 테티칼트, 유적 활동, 가퉁스 악트, 가퉁스 크라프트, 가퉁스 페헬트니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 거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이제 같이 얽혀서 사용된다. 뭐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 부분을 읽을 필요가. 그래서 되게 어려웠어요. 예. 그래 이제 그 대목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대략 오늘 대략 이런 뜻이 아닐까 뭐 그런 식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러려면 포여바크한테 가퉁스 베이전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거를 먼저 보면 경제학 철학 수고에서 막스가 가퉁스 베이전을 쓰는 게 어떻게 이제 조금 다른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포여바크한테 그 가퉁스 베이전이 어떻게 쓰인지 잠깐만 저 잘 모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인간이라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체로서 개인으로서 인간이 있고 유로서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은 다 신체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 개체잖아요, 그죠? 개체이면서 이 모든 개체로서 인간을 포괄할 수 있는 이 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는 유가 설정이 돼요. 개별이 있고 보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유락하는 건 인간의 유락하는 거는 모든 개체, 모든 개별로서의 개체를 포괄하는 보편성으로서의 유로서의 인간이 있는 거죠. 그 유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가퉁스 베이전이에요. 이 보편성이죠, 그죠? 이 보편성은 모든 개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개체 속에는 이 동일한 가퉁스 베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체를 가퉁으로서 인간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런 예를 들죠. 나비라 그러면 나비라는 유가 있어요. 유로서의 나비가 있어요. 그럼 요건 이 나비의 유적 본질은 나르는 거예요. 비행이라 그러면 이 비행은 모든 개별 나비에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개별 나비들이 다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적 본질을 이해했을 때 포여바가 생각했던 인간의 유적 본질이 뭐냐? 뭐를 가지고 인간이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크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의식함이에요. 의식함. 인간은 자기를 유로서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를 의식을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인간이다 하면서 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신의 유적 본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 유로서 자기를 대할 수가 있어요. 유로서.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인간은 이러한 유적 보편성, 유적 본질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별성을 자극을 하고 더 높은 보편성으로 자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예요. 근데 이 의식함은 이 의식함을 포여바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유적 본질을 의식함이다 해놔놓고 이것의 근본적 기능으로 규정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성, 의지, 그 다음 마음, 이 세 가지예요. 이성, 의지, 마음 health예요. 거의 잘 안 들어오겠죠. 포여바가 한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기독교의 본질 하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의식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까 인간은 자기를 유로서 의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정리한 사람은 이 의식함이 근본적으로 유적 본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더 쪼개서 포이르바흐를 말을 딱 들면 자기 의식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을 형성하는가? 유적 본질이 뭔가 이 소리예요. 그걸 바로 이성, 의지, 마음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완전한 인간에게는 사유의 힘, 의지의 힘, 마음의 힘이 속한다. 사유의 힘은 인식의 빛이며 의지의 힘은 인격의 동력이며 마음의 힘은 사랑이다. 이성, 사랑, 의지의 힘은 완전성, 최고의 힘, 인간으로서 인간의 절대적인 본질, 인간 현존재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식함이 있고 의식함의 근본적 기능으로서 이성, 의지, 마음, 이게 인간의 유적 본질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체를 포괄하는 그 유적 보편성이고, 이런 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실현을 해야 돼요. 실현을 해야 돼요. 이걸 실현을 하는데 한 가지가 소외된 길이라면 다른 하나가 소외 극복의 길이에요. 한 가지가 소외된 길이 뭐냐면 이 참된 이성, 선한 의지, 인간에 대한 사랑, 이거는 우리 개개인은 다 각가지 제약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잖아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육체적 제약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사회적 제약이 있고, 뭐 어떤 식의 이제 제약에 처해 있는 유한한 존재예요. 개별 개체는. 근데 이 유적 본질은 무한한 거예요. 그죠? 보편적인 거고, 이걸 실현을 하려고 해. 이 유적 본질로 다가가려고 해. 근데 이걸 다가가려고 하는데 제약이 있어 못 다가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완전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진짜 전지전능한 존재, 이성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의지에서 나오는 지선한, 지극히 선한 존재,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지극한 사랑을 가진 존재,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의 본질이 되는 거잖아요. 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유적 본질을 극대화시킨 그런 존재로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실제로 그 본질은 다 어디 있어요? 인간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신으로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들어내놓고 자기가 만든 신의 답으로 자기가 복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소외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를 자기와 대립시키고 자기의 주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가 인간이 주어이고 신은 수로인데 이 주술관계가 전도가 돼버렸어. 수로가 주어가 돼버리고 주어가 수로가 돼버리고, 이런 식의 주술관계의 전도, 이 소외예요. 이런 길이 하나 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신에게 복종하고 인간은 더욱더 무력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서 무력한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러므로서 잘못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포이르바흐는 그 첫 출발이 종교 비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썼고,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는 글들을 쓴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인간의 유적인 본질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첫걸음이 종교 비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비판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길이, 이제 종교 비판을 통해서 포일바흐는 어디로 가냐면, 인간의 유적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이제 되돌아가서 신에 의탁하지 말고 이거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예요. 그 인간적 공동체를 만들면 돼요. 사랑의 공동체,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포일바흐가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내건 게 이게 이제 인간의 유적 본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그것은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예요. 이게 이제 막스 같은 사람은 이제 뒤에 가서는 그래 되는 거죠. 포일바흐는 실제로 종교를 극복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종교의 완성으로 이어졌대요. 실제로 그것이 불가능하게, 그게 뭐냐면 이걸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물질적 조건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물질적 조건들을 바꾸지 않으면 인간의 그런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런 걸로까지 가지는 못하고 이런 걸 대안으로 턱 내걸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거기 이제 포일바흐를 넘어서는 길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한테는 쭉 가서 혁명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죠, 노선이. 그 실제로 뭐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니 뭐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물질적인 관계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막스한테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쭉 이제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막스가 이런 포일바흐에 대한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가퉁스베젠을 우리가 경제학 철학수고에서 나오는 가퉁스베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그럼 이제 일단 포일바흐한테서 이 가퉁스베젠은 방금 말했다시피 의식함, 그리고 이성, 의지, 마음, 이게 가퉁스베젠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학적인 거예요. 인간학을 가령 이제 형이상학적 인간학으로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거의 변함없는 존재가 있다라고 상정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학이라고 본다면, 그 인간학적인 규정이에요. 그죠? 이 역사적인 규정이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인간 규정이 아닌 거죠. 인간학적인 규정인데, 여기 이제 막스한테는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가를 보기 위해서 포일바흐에 대한 막스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